샬롬. 흑 5번째. 이 모양으로 정서는 그 아버지의 자기 혼인에 대한 처분을 순복하였다. 정선보다도 이 약혼의 타격을 받은 이는 갑진이었다. 갑진은 때논 당상으로 경서는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였고, 또 윤참판집 재산의 반부는 을의 재계로 올 것이로 믿고 있었다. 그리하던 것이 그는 고문시험에 불합격이 되고, 이것은 갑진의 변명에 의하면 자기가 치른 행정과 시험이 숭이가 치른 사법과 시험보다 어렵다는 것과, 또 자기는 원래 학자 되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험을 도무지 중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제 또 그것이 이유가 되어 갑진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름다운 정선과 그 재산을 허숭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사실상 숭이라는 경쟁자가 아니 나섰던들 정선은 갑진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숭이가 고문시험에 합격을 못하였더라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놈아, 국으로 있지 백제 내간놈이 고문시험을 치러 하고 동경 가는 차 속에서 뽐내던 갑진의 코가 납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배에서 300원에 산 계집에도 동경에 있는 동안의 숭보다도 갑진을 따랐다. 그래서 마침내 갑진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계집에는 지금 밀양 제 친정에 있거니와 불원에 갑진의 혈육을 낳을 것이다. 갑진이가 울고불고 안 떨어진다는 이 여자를 밀양으로 쫓아 보내고 서울로 온 것은 이 말이 윤참판의 귀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함이었다. 허숭과 윤정성과의 약혼이 발표된 후로 갑진은 윤참판 집에서 발을 끊어버렸다. 혼인날은 10월 보름이었다. 10월 보름은 공교하게도 음력으로는 9월 보름이었다. 10월 15일 오후 3시 정동 예배당에서 허숭과 윤정선은 만인이 다 부러워하는 혼인식을 하기로 되어 10월 조승에 벌써 정첩이 발송되었다. 허숭 측 주혼자로는 숭이청에 의하면 한민교의 이름을 썼다. 한 선생은 속으로 숭의 이 혼인에 반대의 생각을 가졌으나 이왕 약혼이 된 것을 보고는 오직 내외 일생에 행복되기를 빌었다. 허군 하고 한 선생은 그리 되면 서울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오 하고 약혼했다는 보고를 듣던 날 숭에게 질문의 뜻을 품은 권고를 하였다. 숭은 한 선생의 이 간단한 평범한 말이 심히 가슴을 찌름을 깨달았다. 마치 한 선생이 자기의 비루한 속을 꿰뚫어보고 조롱하는 것 같이도 생각하였다. 농촌으로 갑니다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있나? 서울서 생장한 부인이 농촌 생활을 견디오. 또 농촌 사업만이 사업의 전체는 아니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도 민족 봉사가 되지요. 돈 벌기 위한 변호사가 되지 말고 백성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된다면 그것도 민족 봉사지요. 또 변호사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직업이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고를 기회도 있겠지요. 링컨도 변호사 아니요. 하고 한 선생은 숭의 마음을 안정케 하였다. 숭은 마치 연기가 자욱하여 숨이 막힐 듯한 방에 갇혀 있다가 환하고 시원한 바깥으로 나아갈 문을 찾은 듯 하였다. 한 선생의 이 말은 숭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말임을 잘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숭은 한 선생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등을 눈물로 씻고 싶도록 고마웠다. 나중에 한 선생은 무엇이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만 마시오. 허군
한 몸의 이해와 고락을 표중으로 생각을 말고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하겠다는 일만 하시오. 그 생각으로만 가시면 서울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허물이 없을 것이오 하였다. 이 말에 허숭의 가벼워졌던 몸은 다시 무거운 짐으로 눌리는 것 같았다. 과연 내 이 혼인이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기에 가장 적당한 혼인일까 하고 허숭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니하기로 힘을 썼다. 허숭이 집에, 윤참판 집에, 지금은 저가에 돌아왔을 때에는 양복집에서 와서 기다리는 지가 오래였다. 글쎄 어딜 갔다가 인제 오시오 하고 정선이가 숭을 대하여 눈을 흘겼다. 벌써 그만큼 친밀하여진 것이었다. 왜 걱정하셨어요? 하고 서숭의 말에 하셨어요는 다 뭐예요 했소. 그러지 그저 시골뜨기 티를 못 버리는구려 하고 정선은 서양 부인이 하는 모양으로 숭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허숭은 약혼한 뒤에도 정선에게 극 존칭을 썼다. 말이 갑자기 고쳐지지를 아니한 것이다. 정선은 그럴 때마다 오금을 박았다. 정선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숭에게 와서 안기기도 하고 제 조그마한 손을 숭의 끔찍한 손에다가 갖다 쥐어주기도 하였다. 자 겨냥해요. 감은 내가 골랐으니 하고 정선은 숭의 저고리 단추를 끌렀다. 귀에 연필을 낀 젊은 양복장이는 권척을 들고 빙그레 웃으면서 사랑하는 두 남녀의 하는 양을 보았다. 무슨 양복이요? 하고 숭은 저고리를 벗으며 웃었다. 아이 참, 자 어서 하고 정선도 기가 막히는 듯이 웃었다. 숭은 연미복과 모닝과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딴 바지 하나씩 켜서 춘추 외투 한 벌, 겨울 외투 한 벌을 맞추고 정선도 혼인식에 입을 드레스, 기타, 철 찾아 입을 양복 일습을 맞추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집에 있는 잡모 외에 임시로 여러 친모들을 고용하여 신랑 신부의 의복 금침을 마련하고 또 서양식 장롱과 조선식 장롱과 침대 같은 것도 마련하였다. 그것뿐 아니라 윤참판은 허숭이가 장차 변호사를 개업할 것을 고려하여 재판소도 가깝고 조강도 한 정동에 한 40간 되는 집을 사서 일변 수리도 하고 일변 도배하고 살림 제구를 준비하였다. 살림 제구뿐 아니라 남녀 하인들까지도 준비하였다. 너희들이 살 집이니 너희들의 마음대로 꾸며라 하여 윤참판은 숭과 정선에게 집을 수리하는 전권을 주었다. 정선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하여서는 숭이 미국 영사관 모퉁에서 기다리다가 둘이 나란히 새 집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고 도배 장의와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의논을 하였다. 그 계획은 거짓 날마다 변하는 것이었다. 정선은 이 집이 친정집만 못할 것이 불평이었다. 더구나 양실이 없는 것과 넓은 정원이 없는 것이 불평이었다. 이 집이 협착해서 어떻게 살아? 하고 정선은 가끔 가다가 짜증을 내었다. 그럴 때에는 숭은 놀랐다. 40간집, 이렇게 좋은 집이 협착하다는 정선을 어떻게 섬겨가나 한 것이었다. 가만히 있수. 내 변호사 노릇해서 돈 벌어서 저 석조 전만한 집을 하나 지어드리리다 하고 웃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끝에는 숭은 스스로 놀랐다. 어느새에 나는 내 집만을 크게 꾸미려는 생각이 났는가. 이것이 과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요 조선 전체를 생각함인가 하고.
둘째로 정선이가 이 집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대문이 평대문인 것과 바로 대문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승은 변호사로 돈을 벌어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승과 정선과의 약혼은 청년 남녀 간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개 시골 고학생과 서울 양반 만석군의 딸과의 배필, 청년 수재와 미인 재원과의 배필, 어느 점이나 센세이션 거리가 아니 되는 것이 없었다. 모모 잡지의 10월호에는 승과 정선과의 사진이 나고 시와 같이 아름다운 기사가 났다. 이 혼인과 한 쌍이 되는 혼인이 동일 동처에서 거행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하는 선생의 손녀 은경과 청년 발명가 윤명섭과의 혼인이다. 이 혼인에도 한 민교가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한 선생이 하는 선생에게 윤명섭을 소개하고 그 연구비 보조를 청촉하였더니 하는 선생은 윤명섭의 인물과 내력을 듣고 내념의 사위의 후보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건영 박사 문제. 이건영 박사가 심술래라는 여자와 의혼이 되어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또 선생님, 심양은 참으로 제가 바라던 여자입니다. 라고까지 하다가 약 1개월 전부터 돌연히 태도가 변하였다. 이 박사는 순례에 대하여 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태도를 본 순례는 그 아버지 심주사에게 말하고 심주사도 한 선생을 정하여 말하였다. 한 선생은 그럴 리 없으니 염려 마시오 하고 심주사를 돌려보내고는 곧 이 박사를 찾아서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이 박사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양과의 혼인이 저보다도 심양에게 큰 불행일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는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끊는 것이 심양을 위한 도리인가 합니다. 이 박사의 말을 들은 한 선생은 크게 놀랐다.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일이 아니었다. 그가 믿었던 이건영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영이가 심술래에 대한 약속을 헌시짝같이 내어버리는 것은 그가 의리라는 관념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여자를 희롱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한 선생이 평소에 믿고 있던 이건영 박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정말요? 하고 한 선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박사에게 물었다.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 박사는 자신 있는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 박사는 심술래를 사랑하지 아니한단 말이오.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물었다. 심술래를 사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술래 씨와는 아직 혼인을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혼인을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요?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물었다. 사랑이 혼인의 전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과 혼인과는 전혀 다른 것인가 합니다. 그러면 심술래를 사랑은 하지만은 혼인은 못하겠단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요? 이 혼인이 두 사람에게 행복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자와는 혼인할 생각을 아니 두고 사랑을 시작하셨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였소. 네. 그러면 어째서 그 사랑이 변하였소?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였소? 그 여자와 혼인해서는 아니 될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동안 거진 반년이 가깝도록 그 여자에게는 혼인한다는 신념을 주어놓고 그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이때에 돌연히 그 여자와 교제를 끊는다고 하시오. 기실은 부모가 반대를 하십니다. 하고 이 박사는 고개를 숙인다. 부모께서? 네. 부모께서 무엇라고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이 혼인이 합당치 아니하다고요.
무슨 이유로?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는 부모의 반대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심술래와의 혼인을 목적하고 심술래라는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불의의 부모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못한단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자식된 도리에 10여 년이나 못 뵈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여서까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혼인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고 이 박사는 가장 엄숙한 태도를 취하였다. 한 선생은 유익히 이 건영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과 눈에 나타난 양심의 말을 읽으려는 듯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비창하다고 할 만한 어조로 나는 이 박사를 지사로 믿고 또 친구로 사랑하오. 그러니까 나는 이 박사에게 생각하는 바를 꺼리지 아니하고 말하오마는 이 박사의 이번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요. 이 박사는 자기의 인격의 약점을 부모에 대한 의리라는 듣기에 매우 노블한 말로 꾸미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아니하오. 선생님, 그것은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 건영은 분개하였다. 내가 이 박사를 크게 믿던 바와 어그러지니까 하는 말이요. 하고 한 선생은 이 건영을 책망하는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부모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어찌해서 이해하시지 아니합니까? 하고 이 건영은 자목 강경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이 박사는 그러면 심술래라는 여자가 부모에게 반대하는 바와 같이 이 박사의 배필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심량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반대하시니까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까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해서 옳지 아니합니까? 저는 요새 청년들이 연애는 자유라고 해서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자식된 자는 혼인 같은 중대사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건영은 뽐내었다. 이 박사의 말씀이 대단히 옳소이다. 하고 한 선생은 앉은 자리를 고치어 몸을 교의에 기대고 하지만 이 박사에게는 두 가지 과실이 있소이다. 첫째는 만일 그렇게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면 심술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의향을 듣지 아니한 것이외다. 둘째는 이 박사가 부모의 받으실 타격과 심술래라는 여자가 받을 타격과의 경중을 잘못 판단한 것이외다. 만일에 이 박사가 부모께서 반대하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술래와 혼인을 하신다면 부모께서는 응당 불쾌하심을 가지실 것이니 그만한 정도의 타격을 받으실 것이외다. 그러나 이제 이 박사가 심술래와 혼인을 아니하신다면 심술래는 여자의 일생에 그 이상이라고 할 것이 없는 대타격을 받을 것이외다. 혹 그 여자는 자살을 할는지도 모르고 또 그 여자는 일생에 혼인을 아니하고 혼자서 불행한 생활을 할는지도 모를 것이외다. 그렇다 하면 부모께서 받으실 타격은 가벼운 타격, 쓰러질 수 있는 타격이지만은 심술래가 받을 타격은 회복할 수 없는 무거운 타격일 것이외다. 하고 한 선생은 다시 어조를 고치어 그뿐 아니라 원래 의리란 사회 존립을 중심으로 보면 가까운 데보다 먼 데 더 무거울 것이외다. 가령 채무로 본다 하면 형제간에 또는 친구간에 갚을 빚보다도 서투른 이에게 갚을 빚이 더 무거운 빚이 외다. 왜 그런고 하면 가까운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만은 서투른 남은 그리할 수가 없는 것이 외다. 원래 도덕이란 나와 및 내게 속한 이를 위하여 나 이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이 본의니까요. 윤리학을 연구하신 이 박사는 나보다도 그 점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하고 한 선생은 한층 소리를 높이고 한층 힘을 더하여 별로 이유도 없는 부모께서는 심술래라는 여자를 모르시니까 심술래 개인에 관한 무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요. 별로 이유도 없는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혼인을 믿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한 뒤에 그 여자를 차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칭찬할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행복될 가망이 없는 혼인은 미리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건영은 대항하는 어조였다. 이 박사는 조선의 지도자가 되려거든 그 개인주의 행복설의 도덕관을 버리시오. 하고 한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선생은 일어나서 마루 끝에 서서 남산을 바라보면서도 가끔 고개를 돌려 이건영을 엿보았다. 그는 이건영의 입에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한 선생은 이미 누구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하는 선생이 이건영으로 그 소녀 은경의 사위를 삼으려 한다는 말이었다. 하는 선생은 이 집에 이건영을 정하여 만찬을 대접하고 그 석상에서 그 부인 이하 모든 가족을 이건영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은경도 소개하였다. 은경은 그날 이건영이 보기에 대단히 기족적이었다. 몸이 갸냘프나 그 갸냘픈 것이 도리어 건영에게는 기족적으로 보였다. 그 얼굴이나 몸매시나 이 세상 사람은 아닌 듯한 우아함이 있었다. 이건영의 생각에 이 우아함은 도저히 심술래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때의 이건영은 내가 왜 벌써 심술래라는 여자와 깊이 사귀었나? 그를 내 아내로 알고 있었나? 내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아내가 있지 아니한가? 내가 경솔하였다. 이렇게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건영은 다시 도망할 길을 찾아내었다. 그렇지만 내가 심술래와 약혼한 것은 아니거든. 약혼을 발표한 것은 아니거든. 하고 혼자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이건영은 심술래와 약혼은 아니하였다. 한 선생이 심주사의 뜻을 받아 이건영에게 약혼을 정할 때에 이건영은 선생님 그것은 일편의 형식이 아닙니까? 약혼은 다 무엇입니까? 하였다. 이 말을 한 선생은 그대로 믿고 심주사 내외나 심술래도 그대로만 믿었다. 그리고 이 박사의 취직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혼인식을 거행될 것으로 믿었다. 사실상 심주사 집에서는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건영이가 공주에 가 있는 동안에 술래에게 하루 건너 한 장씩 보내는 편지를 보고는 아무도 이 혼인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 편지들 중에 아무 것이나 한 장을 골라 눈에 띄는 대로 읽어보자. 어젯밤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소. 그것은 웬일인지 아시오. 그대 때문이오. 그대를 내 품에 품어 영원히 놓지 아니하고 싶은 때문이오. 또 어떤 곳에는 내 술래여.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내 술래여.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도 내 피를 끓이는가. 내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던 정열이 어떻게도 그대의 고운 눈자위 부드러운 살의 감촉으로 이렇게도 불이 타게 하는가. 이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가 온 뒤로는 통신이 뚝 끊겼다. 그가 공주를 떠나 광주로 목포로 다니는 동안에도 그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그는 술래에 대해서는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없었다. 이것이 곧 은경에게 관한 말을 들은 뒤였다. 이 말을 들은 것은 공주에서였다. 하는 선생은 공주에 있는 그의 족지를 시켜 이건영에게 서울 오는 대로 만날 것을 말하였고 그 족질은 이것이 혼인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하는 선생의 족질이라는 이는 미국에서 이건영과 동창이었던 사람이다.
한 선생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대강은 들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한 선생은 이 건영을 믿어서 스스로 부인하였다. 은경과 건영과의 혼인말이 심주사 집에까지 굴러 들어가서 심주사가 한 선생을 찾아왔을 때에도 한 선생은 이 박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10년을 못 볼 곳에 있더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굳세게 부인하였다. 선생님 저는 갑니다 하고 이 건영이 일어났다. 내게 더 할 말이 없소 하고 한 선생은 힘있게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이 건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대문 밖에 나섰다. 한 선생이 이 건영을 따라 대문 밖에 나설 때에 무심코 한 선생 집을 향하고 걸어오던 심술래가 이 건영을 보자마자 악! 한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비틀비틀 땅에 쓰러지려 하였다. 한 선생은 얼른 술래를 안아 일으켰다. 술래가 한민규의 팔에서 기절하는 것을 보고 이 건영을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곧 지팡이를 집어들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 버렸다. 한민교는 술래를 안아서 방에 들여다 뉘었다. 부인과 한 선생의 딸 정란은 놀라 어안이 벙벙하였다. 냉수 떠와 하고 한 선생은 소리를 질렀다. 한 선생은 헬쑥한 술래의 낯에 냉수를 뿌리고 손발을 주물렀다. 이때에 허숭이가 말쑥한 수꽃이 춘추복에 스프링 코트를 벗어 팔에 걸고 들어왔다. 그는 학생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한 신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를 바로 몇 달 전까지 남의 집 심부름을 하고 고학하던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벌써 만족의 빛이 나타나고 분투하려는 힘이 줄었다. 허숭은 혼인에 관한 의논을 하려고 한 선생을 찾아온 것이었다. 허숭은 술래의 꼴을 보고 웬일입니까? 하고 한 선생에게 물었다. 이때에 술래는 정신을 돌려서 눈을 떴다. 한 선생은 허숭의 말에는 눈으로만 대답하였다.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허숭은 안동 내거리에서 이건영을 만난 것을 연상하여 얼른 이건영과 심술래와의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연상하였다. 그도 어디서 얻어들은 이건영과 은경과의 혼인말을 연상하였다. 그리고는 한 선생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이 다 의문이 해결된 듯 하였다. 허숭은 가슴에 무엇이 찔림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함을 느껴 한 선생의 집에서 나왔다. 유순 하고 생각이 허숭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만일 자기가 정성과 혼인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유순도 저렇게 되지나 아니할까, 저보다 더한 비극을 일으키지나 아니할까 할 때에 허숭은 전율을 깨달았다. 허숭은 정처 없이 발 가는 대로 걸었다. 정신을 차린 술래는 한 선생 앞에 엎드려서 울기를 시작했다. 술래 하고 한 선생은 손으로 술래의 어깨를 흔들었다. 술래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큰 사람이 되지 하고 한 선생은 지금까지는 이 건영이란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조선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로 목적을 삼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서 술래에게 소개한 것을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다 술래를 큰 사람을 만들려는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새로운 큰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하고 한 선생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래도 제게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하고 술래는 또 느껴 울기를 시작하였다. 술래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한 선생도 눈을 감아 눈에 맺힌 눈물을 떨어뜨려 버렸다. 정란도 구석에 서서 울었다.
술래는 오랫동안 건영에게서 소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알았고 또 여러 가지 풍설도 들었지만은 그는 한 선생을 믿는 것과 같이 건영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학교 동무로부터 건영과 은경이가 오늘 저녁에 은경의 집에서 약혼식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술래는 그저 울다가 돌아갔다. 너 이 박사를 한번 만나보련 하고 한 선생이 물으면 술래는 만나면 무엇 합니까 하고 그러면 네 생각에는 어찌하면 좋으냐 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할 뿐이었다. 술래의 말은 오직 눈물뿐이었다. 불완전한 말로는 이 짓밟힌 처녀의 가슴의 아픔을 도저히 발표할 수 없는 듯하였다. 그까진 녀석을 무엇 생각하니 하고 그 어머니가 위로할 때도 술래는 다만 그래도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한번 만나보고 실컷 야단이라 쳐주렴 할 때에도 그는 그건 그래서 무엇하오 할 뿐이었다. 술래는 이건영으로 하여서 받은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 가슴에 싸두고 혼자 슬퍼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밤중이면 제 방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부스럭거리는 양을 그 부모는 가슴에 미어지는 듯이 아팠다고 한다. 술래는 한 선생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건영에게서 온 편지와 사진을 꺼내어 모두 불살라 버렸다. 그건 왜 살라 버리니? 두었다고 증거품으로 그놈을 한번 혼을 내지 하면 그는 그건 무얼 그러우 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혼자 울 뿐이었다. 술래가 돌아간 뒤에 한민교는 한참이나 괴로워하였으나 마침내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다. 아버지 저녁 잡수세요 하고 대문까지 따라 나가서 묻는 정란에게 한 선생은 오냐 하고 가버렸다. 하는 선생은 사랑에 있었다. 아 청호시오 하고 한민교를 반가이 맞았다. 청호라는 것은 한민교의 당호였다. 한민교의 당호였다. 아참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하는 선생은 희색이 만면하여 하얀 아래 수염을 만지며 그렇지 아니해도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오시랄까 하였던 기류에다 하고 하는은 매우 유쾌하였다. 오늘 이건영 군과 내 손녀가 약혼을 하기로 되어서 약혼 피로랄 것도 없지만 집안 사람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서 들으니까 건영군은 선생께 수학도 하였고 또 많이 지도를 받았다고도 하고 그런데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한 선생은 말을 꺼낼 새도 없이 이에 저 이 박사 이리 오시라고 하여라 하고 곁에서 놀고 있는 18세나 되었을 손자를 시킨다. 손자는 조부의 명령을 듣기가 바쁘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래 건강은 어떠시오? 하고 그제서야 하느는 한민교에게 인사를 하였다. 괜치 않습니다. 하고 한민교는 모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누르고 그런데 제가 선생께 온 것은 약혼이 되기 전에 한 말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약혼이 되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아니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벌써 약혼은 되었습니까? 하였다. 하는 선생은 그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놀라는 빛을 보였다. 이 약혼에 관한 말씀이요? 하고 하느는 겨우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는 말은 더욱 하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날 밤에 탑골 공원 벤치에는 어떤 젊은 신사 하나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건영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이건영. 그는 마치 9만리나 높은 하늘에서 나락으로 밑으로 떨어진 하였다. 그에게는 이제는 재산이 있고 양반이요 명망 높은 집, 딸인 은경도 없고 그를 따라올 재산도 없고 또 아마도 열의 9은 다 될 뻔하였던 연전 교수의 자리도 틀어져 버렸다. 왜 그런고 하면 하는 선생은 연전의 이사요 아울러 유력하게 이건영을 추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래일도 장래일이거니와 아까 하는 집에서 일어난 일, 자기의 망신을 생각할 때에 건영은 마치 앉은 벤치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한 민교가 한은과 같이 앉은 것을 보고 건영은 가슴이 내려앉았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건영은 다만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님들이 오고 나중에는 시골서 올라온 건영의 아버지까지도 왔다. 저녁상이 나왔다. 한은 선생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를 꺼내었다. 마치 약혼에 관한 것은 잊어버리기나 한 듯이. 건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한은 선생의 입에서 오늘 모임의 목적인 혼인말이 나오기를 바랐으나 식사가 거진 다 끝이 나도록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한은 선생의 입에서 무슨 무서운 선고나 안이 내릴까 하여 도리어 그 음성이 무서워서 감히 한은 선생 쪽으로 눈을 향하지를 못하였다. 건영도 남과 같이 수저를 움직이기는 하였지만은 무엇을 집었는지 무엇이 입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식사가 다 끝난 뒤에 한은 선생은 한참이나 입을 우물우물하고 침묵을 지켰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마침내 한은 선생이 입을 열렸다. 오늘 이건영 박사와 하고 하는 선생의 말이 열릴 때에 건영은 등에다가 모닥불을 끼얹는 듯하고 눈이 아뜩하였다. 오늘 이건영 박사와 내 소녀 약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의외의 사정이 생겨서 아니하기로 되었소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내가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은 다만 내가 분명치 못해서 그리 된 것만은 사실이외다 하고 냉랭하게 그러나 엄숙하게 말을 맺고 특별히 건영의 아버지 되는 이 장로를 향하여 모처럼 먼 길을 오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미안하게 그지없소이다 하였다. 건영의 등에서는 기름땀이 흐르고 이 장로의 낯은 파랗게 질렸다. 이 장로도 벌써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 장로는 건영과 순례와의 관계를 알았고 또 기뻐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한은 선생의 손녀인 은경과의 혼인말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 건영에게서 듣고는 그 아들과 함께 순례로부터 은경에게로 마음이 옮아온 것이었다. 이 장로는 그래도 체면상 이 망신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아니할 수 없었다. 지금 선생께서 영손해와 제 자식과 혼인 못할 사정이 있다 하시니 그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의 음성은 심히 냉정하지만은 떨림을 머금은 것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니 물으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만일 묻고 싶으시다면 자제게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선생은 대답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건영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버렸다. 나와 가지고는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탑골 공원이었다. 그가 나온 뒤에 어떤 광경이 연출된 것을 건영은 모른다. 그러나 건영의 일생이 파멸된 것만은 분명히 느꼈다. 이리하여 건영과 은경과의 혼인이 틀어지고 말았고 그 결과로 발명과 윤명섭과 은경과의 혼인이 맺게 된 것이었다. 그것이 또 우연한 인연으로 허순과 정성과의 혼인과 한 날인 10월 15일에 정동 예배당에서 거행되게 된 것이었다. 탑골 공원 벤치에 앉은 건영은 이른바 끝.